이거를 1년 뒤, 10년 뒤 내가 50살, 60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한테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무사를 왜 하냐, 못 버시는 분들도 그래도 대기업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급여를 버시는 것 같고,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 잘 버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이거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 직업도 좋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다가 해외 영업하다가 공공기관 갔다가 지금은 노무사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얼마 전에 딴 N잡러 이채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나? 생각 없이 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게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시험 쳐서 성적 맞춰서 학교 가고 그때 오는 기회를 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직업들로 이제 전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수가 조금 많은 거지,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학 가실 때 어떻게 대학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나는 이과에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점수에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2023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가장 최근 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학을 진학하는데 선택의 이유가 취업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될 것 같은 과에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23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자의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대해서 매우 일치는 25.9%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뭔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과에 가는 사람이 한 반, 그리고 그 반이 취업을 했는데 나와 매우 일치한다, 내지는 첫 직장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이 설문조사와 똑같이 저도 이제 수능을 쳤고 점수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했을 때는 요즘이랑 조금 다르게 교직이 좀 인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갈까 아니면 사범대를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사범대가 조금 더 낫지, 그렇게 해서 사범대를 갔고, 이제 사범대는 졸업을 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럼 나온 김에 뭐 한번 시험이나 한번 쳐볼까? 이렇게 임용까지 치게 됐었던 거죠. 또 이게 임용 시험을 제가 딱 붙었으면 이제 막 65세까지 60세까지 근무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자꾸 3차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2번 다 3차에서 미끄러지니까 주변에서는 3차까지 간다, 아깝다, 한 번 더 해봐라, 인생은 3세판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23살 4살 이때는 그 1년 1년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수험 생활을 하는 삶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고 진짜 약간 선생님 나한테 맞으면 그때 진짜 임용을 진짜 다시 한번 쳐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에 갑니다.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고 엄청 보람된 삶이었는데, 6개월이니까 즐거웠던 것 같고요. 이거를 1년 뒤, 10년 뒤 내가 50살, 60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용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가는 위계 질서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 아닌 직장에 계신 분들은 대리 위에 과장 있고 과장 위에 부장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계 질서가 대부분은 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고 교장 선생님이 엄청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고 선생님들 간에 위계 질서는 없고 그냥 더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과 더 초임 선생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수업
수업을 하는 교사들 간에는 오히려 약간 좀 평등한 느낌? 대등한 느낌이 강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가끔이 아니라 요즘 이제 학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행정적인 업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막중한 업무를 맡지 않아서 제가 거기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업 시수가 있어요. 많은 날에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이제 고등학생은 50분인데 그 말을 하루에 4번에서 5번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1반, 2반, 3반, 4반, 5반 했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월화수목금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일 똑같은 말 5번, 이번 주에 5번, 내일 다음 주에도 5번. 그리고 그거를 1년, 한 달, 10년, 20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하는 스킬이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복습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처음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왜 이해 못해?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알아봤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뭐 토익 같은 거 치고 자격증도 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고 대부분의 이제 좀 약간 대기업이나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회사들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성비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서울에 가서 내가 연봉을 뭐 5천을 받든 1억을 받든 집세 주고 교통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너무 힘들기만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날 뽑아주지도 않고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지방에 있는 조금 괜찮은 중소기업을 취업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내렸죠. 가성비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전공 완전 무관하게. 근데 그 중소기업의 특징은 제가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그래서 그냥 회사가 약간 휘영청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러면 휘영청하지 않는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공기관을 가게 됩니다. 자격증 몇 개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대한적십자사 들어가서 이제 저 그때는 이제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전 여전히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 여겨서 집에서 출퇴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회사 공공기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있길래 그래서 써서 이제 합격했죠. 저 자격증 진짜 많아요. 저 지금 제가 생각나는 자격증만 해도 10개 넘게 있을 텐데 저는 이 자격증이 바로 취업과 실제 직무에서 가장 적합한 건 바로 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운전은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회사 차량으로 이제 뭐 외근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면허증이 다 있고 실제로 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초년생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 차 가지고 운행하다가 앞에 받고 뒤에 받고 끌고 다니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죠. 자꾸 끌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운전 경험이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끌었죠. 사고도 좀 덜 나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외근 갈 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도움되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사 자격증, 그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기사, 그다음에 뭐 HRD 인사 능력 뭐 그런 자격증, 그다음에 한자 한문 뭐 한국어 뭐 사무 자동화 그리고 뭐 이상한 별 그런 자격증도 진짜 많이 땄거든요. 그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은 좀 확실히 있으면 도움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사무 자동화, 사무 처리 자동화인가? 그거랑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두 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험 쳐서 합격한 그걸로 그냥 그 다음 시험 바로 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것도 진짜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면서 스킬이 많이 늘고 그리고 실제 직무에도 많이 쓰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능력 중에 하나는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한글 이런 쪽에
오피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운전면허증이 좀 더 사실 취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가고 싶은 어떤 직무가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딱 이렇게 취득을 한다 이러면 사실 이런 걸 딸 필요가 없는데 그거 따는 와중에 그 공백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근데 공백이 길어지는데 당신은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이 공백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계속 취업 준비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좀 이게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그래도 얘가 뭘 하기는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제가 문과라서 이런 자격증을 뭐 굳이 딸 필요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넣은 거고 뭐 이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이런 자격증 없이도 뭐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취업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과라서 제가 적십자사에서 3년을 넘게 3년? 네,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사실 그냥 계속 다녔으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노무사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입사할 때쯤부터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적십자사가 됐는데 그걸 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그 뭐 나름 바쁘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그 회사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느낌? 그리고 그냥 그냥 회사 생활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냥 뭔가 뭐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리고 뭐 제 생각에 공무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인사적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그냥 연차 쌓이면 그냥 달아주는 거라고 치더라도 대리에서 과장급 올라가는 거는 인사적체가 엄청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에서 실제 어떤 원래 과장이라는 의미는 과의 장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냥 직급의 과장만 있고 실제로 어떤 책임지는 장으로서의 권한은 사실 별도로 뭐 팀장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직책이 있다 보니 그 과장들 사이에서도 다시 팀장을 달기 위한 그 보직을 달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이 조직에서 이렇게 팀장 가고 부장 가고 위에 가가지고 1급 한번 달 수 있을까? 라고 생각 들었을 때 좀 회의적이고 달아봤자 뭐하나 달아봤자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승진의 목을 매지 않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회사 계속 다니면서 노무사를 계속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근데 말 그대로 일과 노무사를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6시 퇴근을 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퇴근을 하면 머릿속에 뭔가 잔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녁을 먹고 잡니다. 한 7시에 자요. 7시에 한 자서 한 9시쯤에 일어나서 9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겨우 이렇게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주말에 또 독서실 가서 그때는 스터디 카페가 없어서 독서실 가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 9개월씩 하는 거예요. 왜 9개월 하냐면 이제 합격 시험 치고 발표 날 때까지는 혹시나 합격할까 싶어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석 달 쉬고 다시 이제 또 떨어지면 또 해야지 하면서 뭐 또 꾸역꾸역 그렇게 3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회사에 있던 그 해는 진짜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진짜 제 기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합격은 할 것 같긴 한데 이왕 합격하는 거 좀 빨리 합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8인가 29인가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전업 수험생이 됐어요.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나이는 이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못 가는 나이거든요. 이제 왜냐면 여자는 군대도 안 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나이면 이제 나오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했었던 직무가 그걸로 뭐 공공기관에 다녔었던 걸로 이직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문성 있는 일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고 PPT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디 이직을 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때 그만뒀는데 그래서 진짜 주변에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런 멍청이 같은 선택을 하냐. 진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직접 비난을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들한테 비난을 많이 했죠. 딸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말려야지.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다니는 걸 말려야지.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욕 많이 먹었고 그랬는데
합격했어요. 그만두고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여러분한테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무사를 왜 하냐 하는데, 문과에서 솔직히 한번 해볼 만한 자격증이 노무사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 그냥 제 기준에 노무사는 그 처음부터 딱 내가 노무사가 돼야지라고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노무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거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별론데? 완전 별론데? 그래서 전문직을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문직 자격증을 쫙 볼 때 그 약간 그 회계사나 세무사는 그 과를 전공을 해야만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숫자적인 그 두려움이 있어요. 문과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거부감. 그럼 이제 회계사랑 그 세무사 빼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쭉 보면 이제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제 변호사 이렇게 몇 개 남는데, 그 뭐 변호사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빼. 그럼 이제 간평사, 노무사, 법무사 3개 남거든요. 그럼 대충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만만해 보입니다. 노무사 제일 만만해 보여. 그리고 그건 약간 농담도 있고 저의 썰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사를 골랐고요. 또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직접적이진 않지만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맞이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기본급이 얼마가 올랐는데 급여가 제대로 책정이 됐나 안 됐나, 내지는 연차를 쓸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면서 뭔가 이게 직무 명령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 직원들이나 상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막 검색을 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러면서 찾아보다 보면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오는 전문직으로서 이제 노무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면 뭐 토익 700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목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노무사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노무사의 그 1차 응시생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한 4,000명 정도가 1차를 접수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10,000명 넘었어요. 재작년부터 10,000명 넘어서 10,000명, 12,000명씩 이렇게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 노무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만만한 자격증, 만만해 보이는 자격증들,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런 쪽이 최근에 엄청 그 응시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몰렸어요. 근데 안 몰린 데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이런 쪽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은 오히려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접수생 인원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최근에 좀 약간 인기를 끄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평가사, 노무사, 그리고 또 세무사랑 회계사도 응시 접수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제 문과 이제 소위 8대 자격증이라고 말을 하는 문과의 8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뭐 빠진 게 있나? 관세사. 보통 한 8개 정도로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8개 정도 꼽을만 하면 그래도 다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대기업 정도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시는 분들도 그래도 대기업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급여를 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같이 노무사를 따서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뭐 세무사나 같이 이제 합격했던 비슷한 이런 자격증들끼리 만나는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노무사회랑 세무사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막 미팅 같은 걸 막 주선해요. 미팅은 좀 농담이고 그냥 같이 이제 합격 시험을 비슷할 때 쳐서 합격을 비슷하게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할 때 같이 몇 팀씩 모여서 술도 먹고 뭐 그러면서 좀 친분도 털고 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연이 됐었던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노무사가 좀 아쉽죠. 급여가 좀 아쉽습니다. 급여가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 노무사라고. 급여가 좀 아쉬워서 그렇게 저희들끼리는 뭐 그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 잘 버시죠.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자격증에 중독이 됐는데. 그 사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향상 원래 약간 좀 뭔가 찝쩍찝쩍거리면서 뭘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이 좀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올해 초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이제 뭘 좋을까 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던 와중에 공인중개사의 시험이 개편된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기준에 대박이 납니다. 4,0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공인중개사 합격 수기로 한번 더 어그로를 끌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진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사범대를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 없이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직을 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한 게 대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쌓아놓고 보면 엉망진창인 커리어 패스를 이제 닦아놓은 거죠. 뭐 누가 사범대 나와서 저 사실 전공이 체육이에요. 체육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체육 교사 하다가 중소기업에 해외 영업 하다가 뭐 그 적십자서 저도 홍보했거든요. 홍보하다가 그리고 일단 노무사 하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커리어 패스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뭐 저의 성향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조금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 중에서 제일 처음에 첫 로스쿨이 생겼을 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그때 임용 준비할 때였는데, 너는 약간 법적이 좀 맞는 것 같아. 로스쿨을 가보면 어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해를 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준비해서 로스쿨 갔으면 1기나 2기가 됐겠죠, 제가. 갔다면. 근데 그때는 무슨 로스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든 이제 둘러와서 노무사라는 그런,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법률 전문가가 된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이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이거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 직업도 좋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준비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취업 준비 기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요즘은 이제 뭐 정년이다 뭐다 이런 것도 사실 없고, 이직도 굉장히 잦은 노동시장이니까 뭔가 조금 안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 내지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회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이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이 진짜 힘들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전 제일 힘들다고 보는데, 왜 힘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무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통계 결과를 가져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3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이랑 인천이랑 이렇게 경기도처럼 수도권에는 각각 뭐 15분, 20분씩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이제 하루에 1시간 30분은 이제 길가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평균 1시간 30분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한다, 아니면 뭐 저기 수원에서 여기로 출근한다, 광화문으로 출근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2시간, 3시간 걸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는 거죠. 근데 집 회사가 9시에서 6시 퇴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8시에 나와서 1시간 걸려서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근데 또 야근을 또 해야 되잖아. 장시간 문화가 또 우리한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장시간 또 야근 한두 시간 하고 또 다시 1시간에 걸려서 집에 가면, 이게 8시에 집에 나와서 8시에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회사 생활 5년, 10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일단 기본 깔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근 시간까지 더해지니까 말 그대로 자기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거의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99%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장시간 근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과도한 업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방금 통근 시간까지 겹쳐서 말씀드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눈 떠 있는 시간에 80%는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 출근이라고 해도 9시에 딱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으면 5분, 10분, 길면 30분씩 이렇게 일찍 와서 또 뭐 뒷정리하고 야근하고 하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랑 10시간씩 있어요.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90%는 회사 사람이랑 보내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랑 뭐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시간 근로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렇게 오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돈을 받다니 내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 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나 아니면 그 임금에 대한 불만족을 약간 녹여내려고 시도를 했었던 포괄임금제 같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연봉 계약의 형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장근로 했다 치고 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임금제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일을 해도 내 연봉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자꾸 이제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왜냐면 효율은 안 좋아도 오래 일하면 효과는 나오잖아요. 효율은 안 좋죠. 효과는 있잖아.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많이 일을 하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포괄임금제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뭐 남녀 간의 뭐 그런 그 일가정 양립에 관한 그런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절대 다수라서 시간을 뺄 수 없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좀 문제가 많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게 법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노동법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한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회사에 사업하는 사장님과 근로자의 입장차에서 나온 이제 연봉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금은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으로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시간 곱하기 시간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월급 어떻게 받으세요? 시간 곱하기 시간급으로 받으세요? 그거 아니죠. 우리 대부분 뭐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뭐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연봉을 그냥 한 5천이라 생각하고 이 5천 안에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5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지지고 볶고 알아 다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이렇게 꾸역꾸역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급 넣어서 거꾸로 끼워 맞추죠. 시간 곱하기 시간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5천만 원에 퇴직금까지 들어있었어요. 사실상 오랫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녹여서 준 거다라고 해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건 아예 불법이다라고 됐는데, 퇴직금 빼고 5천만 원 안에 연장이랑 야간이랑 휴일 근로수당 모든 게 다 그냥 녹아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포괄임금제인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수많은 판례들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떨 때는 근로자가 유리할 때도 있었어요. 거꾸로 역산을 했는데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4,800만 원이야.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20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법원 판단은 이미 5천만 원 준 사람이 200만 원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4,800만 원 받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200만 원 덜 받은 사람만 더 주도록 해 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소송 한번 하는데 뭐 1심만 해도 1년 반 2년씩 걸리고 대법원까지 진짜 빨리 가야 3년인데 200만 원 받으려고 그 대법원 소송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포괄임금제가 완전 불법은 아니다 보니 현재까지 그냥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취업하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연봉이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걸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취업을 해서 연봉 테이블이 공개되어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딱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써 있잖아. 회사 내규에 따름. 근데 일단 뭐 회사 내규에 따르니까 일단 입사해. 그럼 그때 알려줄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입사해서 보면
그 보통은 요즘 연봉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연봉제도 회사마다 워낙 다르게 쓰이니까 연봉제가 있고 인센티브로 따로 주는 회사가 있고 연봉에 인센티브 녹이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주는 회사 있고 아닌 회사 있고 그리고 실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문서를 저희도 이제 회사나 자문을 할 때 문서를 근로계약서 한 장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취업규칙, 연봉 급여 관련 규정, 그다음에 뭐 단체 협약 있으면 단체 협약, 교통비 관련 규정, 여비 규정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쭉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포괄 임금제인 연봉제도 있고 아닌 연봉제도 있고 근데 그게 한 회사에 여러 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인이 노동법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하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거의 뭐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법을 내가 다 보호받고 싶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너무 허접한 대답이다. 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매우 놀랍게도 근로계약서 딱 한 장만 쓰면 모든 게 프리패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헌법에 노동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가 적혀져 있어요. 노동에 대한 권무가 적혀 있고 그거를 이제 근로기준법과 뭐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뭐 일가정 양립을 지원 관한 법률, 뭐 기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법률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근로기준법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딱 하나만 딱 쓰면 나머지 30개의 법률이 쫙 다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허술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딱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챙겨갈 수 있다고 말을 하냐면 사실 계약서가 제가 이런 말해도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몇 번 써봤나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이나 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없어요. 제 거를 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우리 안 쓰면 대표가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끼리는 노무사끼리는 안 쓰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사실 노무사들마저도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실무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딱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 들고 딱 노동부에 찾아가면 노동부 직원이 알아서 쫙 사업주 불러서 임금 안 준 거 있나요? 뭐 시간에 시킨 거 있나요? 뭐 했나요? 라는 식으로 불법적인 요건을 기본 30개에서 40개를 다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근로계약서고 근로자 분들도 내가 썼나? 써놓고 어디 갔는지 잃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전자계약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써놓으면 꼭 어디 뭐 캡처를 해놓든 사진 찍어놓든 잘 챙겨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또 만약에 그 회사에서 못 받은 돈 있잖아요. 최근 3년 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그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다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암행어사 마패처럼 프리패스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꼭 근로계약서 쓰시고 일하시고 잘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되죠. 근데 하잖아. 그게 문제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이제 법적인 부분과 우리의 조직 문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노동법에 매우 놀랍게도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시간이다라는 게 없고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주에 40시간, 일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시간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게 근로시간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예전부터 엄청난 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기시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 과연 돈을 줘야 되는 근로시간이냐 가지고 진짜 싸움이 심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대기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휴게 시간 있잖아요. 점심 시간처럼 그 휴게 시간에도 일 안 하잖아요. 근데 휴게 시간에는 돈 안 주는데 대기 시간에 왜 돈을 줘야 되냐? 일을 안 하는데 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싸워서 이제 결론은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라고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 시간에 관한 정의나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면 이게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근로시간이라고 정의가 내리려면 이제 사업장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야 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 카톡이나 전화로 이제 업무를 받는 경우에 사업장 내에 있나요? 아니요.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나요? 아니요. 근데 일을 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일을 했는데 근로시간이라고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게 법의 공백 상태로 지금 이게 뻥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업무를 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마다 담당자가 있잖아요. 근데 담당자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토스시키고 나는 끝? 하는 식으로 일을 끝내고 싶으니까 일단 업무를 던집니다. 알아서 언제까지 해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퇴근이든 아니든 일단 내 손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맡기고 받는 사람은 뭐야 퇴근 이후에 이런 거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업무폰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업무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은 이제 그 업무폰을 통해서만 업무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회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산이니까 이게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도 매우 용이한 거죠. 예를 들어 누가 회사의 컴퓨터를 가지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수인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사에서는 업무폰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수인계나 영업비밀 관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직원 같은 경우에 업무폰만 사용을 하면 되니까 개인의 폰과 분리가 돼서 뭐 이런 퇴근에 놔두고 가면 되니까 직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감소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정말 이렇게 특이하신 분들은 따로 모아놓은 제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법이 1960년, 50년대 만들어진 법이라서 제조업 기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재량 근무제 같은 제도나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나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같은 약간 유연 근로제와 관련된 제도들을 몇 가지 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방송 업무를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몰릴 때 몰리고 그리고 없을 때 없고 이런 게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이제 몇 가지 모아놔서 재량 근무제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별도의 이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놓은 게 필요해요. 근로자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는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는 딱 쓸 수 있는 업종이 딱 법에 정해놨어요. 방송 업무, 그 다음에 뭐 신문 무슨 업무, 신문 예를 들어 신문 중에서도 신문사의 모든 업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무슨 업무, 그 다음에 뭐 그런 예를 들어 의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의류의 디자인의 누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세분화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확장적으로 확 이렇게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노동법이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올 초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일할 때 막 많이 일을 하고 쉴 때 확 쉰다 이러면서 뭐 근로시간 이만큼 늘리려고 한번 이야기 꺼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이 일할 때 일한다 이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지금도 이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짧아지면서 좀 유연해지기를 원했는데 우리 근로자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방향과 정부 방향이 좀 스탠스가 좀 안 맞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도 뭐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서 근로시간의 정의가 뭔지, 누가 측정을 할 건지, 그런 내용부터 먼저 좀 밟아 나가고 그 다음에 정책 개편이 좀 돼야 도대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래서 계속 헛발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해도 됩니다. 근데 녹음을 할 때 이걸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녹음을 할 때 상대방과 현재 내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가 제일 위법이냐면 녹음을 하겠다고 몰래 딱 숨겨놓고 나가. 그러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감청이 됩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법이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현재 대면에 있는 상태에서 내지는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그런 대화에 대해서 나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라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내 휴대폰이나 나의 녹음기에 현재 내가 같이 있으면서 녹음하는 것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증거 수집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괴롭힘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서예요. 솔직히 막말로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그냥 사직서 던지고 더러웠다 다시 보지 말자 하고 가면 돼. 가면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못하는 이유는 계속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내지는 다니긴 싫지만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고 육체적인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옮길 수 없는 상황 내지는 뭔가 그런 용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괴롭힘을 멈추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보상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 괴롭힘을 멈추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게 괴롭힘을 멈추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이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참다가 이때까지 받았던 나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고 보상받을 만한 건덕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증거들은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녹음기나 뭐 카메라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 현재 그 괴롭힘을 멈추는데 일단 목적을 갖고 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퇴사 브이로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를 그만두는 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직하는 게 굉장히 더 자연스러워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을 보면 회사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근무하신 분의 연봉보다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죠. 심지어 우리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에 이직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같은 이제 업종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 근데 갔다 온 사람 연봉이 더 높아요. 나랑 입사 동기인데 갔다 온 사람 연봉 더 높고. 그러니까 뭔가 장기간 근속을 하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 자체가 미덕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다 뭐 이런 거 하실 때 모든 자잘한 괴로움까지 항상 못 참고 막 뛰쳐나가고 이것도 문제지만 너무 나를 파괴시킬 만큼 고통받을 만큼 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련하게 참는 것보다는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힘을 모아서 이직을 한번 하시고 이직하시면 연봉 좀 띄우고 그리고 보통은 회사 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 직무와 내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나와 조금 더 맞는 쪽으로 한번 이직을 해보면서 직장에 대한 어떤 나와 맞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보는 과정도 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인가 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진상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진상인 사람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뉴스를 보면 진짜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하는 그런 노동 관련 사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그 회사 대표가 직원을 저기 세워놓고 활 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진짜 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내가 지금 벌써 노안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안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회사의 우위를 이용해서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데 이게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괴롭힘을 멈추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장이 괴롭혀. 근데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뭐 사장을 어떻게 뭐 다른 회사로 보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회사가 노동부에 의해서 벌금이나 뭐 징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 가지고 사실 징역 나오는 경우 거의 없고 그냥 벌금이 좀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벌금을 받으면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더 큰 괴롭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 뭐 불합당한 그런 사건을 제가 실제로 마주한 적은 저는 다행히 아직은 없었고 뉴스에서만 마주했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님이다. 진짜 회사 대표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그건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부장이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데 사실상 진짜 대표인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일단
정규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보통 신입사원이 1년 이내 30%가 퇴사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퇴사라고 30%만 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40%, 1년 이내 퇴사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모든 직종을 평균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10%나 더 높은 비율이니까,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5년 동안 남는 사람이 30%라고 했잖아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남는 사람이 한 30%나 2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일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간호사가 일이 힘들어요. 왜 일이 힘드냐면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뭐 작은 병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준중형 사이즈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교대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해서 24시간 8시간을 쪼개는 그런 간호사 분들이 일단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수술을 하는 간호사 분들은 보통 2교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스케줄, 오전이나 언제까지 이제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 이제 야간에 응급 당직 수술. 그럼 거기도 2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상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응급 상황과 평상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다 보니까 근무 환경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태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다 못해 태워서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그런 안 좋은 악습이 굉장히 남아있는 게 간호사고, 근무 환경도 기본적으로 좀 힘들고 교대 근무가 굉장히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사람도 많고 일도 어렵고 그게 다 이제 복합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의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의료 쪽에 자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의료 쪽에 그 의사들의 고민, 의사 쪽에서 이제 화두는 약간 인기과에만 몰리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쪽에는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쟁점이잖아요. 근데 의료 중에서도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롱 면허가 너무 많은 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돼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간호학과는 오히려 계속 약간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히려 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다 주는데 간호사가 안 주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는 취업도 잘 되고 전문직 자격증이라서 간호과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그 자격증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그 비율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 직무로부터.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보면 의료 쪽에서 간호사들의 가장 오래된 고민들, 장롱 면허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같이 일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항상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나갔어요. 더 힘들어지고 또 나가. 그럼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항상 병원들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은 체감상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운이 좋은 노무사라서 나쁜 사람들 많이 안 만나봐서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랜차이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가 임금 체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0% 정도 네, 그런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보통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카페라던가 이런 곳에는 이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 상대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단일 비율로도 굉장히 많고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근로자 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제 이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을 처음 뽑아보시는 분들이에요.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일단 일이 바쁘니까 사람을 좀 써야겠어 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동에 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제 노동법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1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10인 미만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장님이 혼자서
뭐 일도 해야지, 뭐 세금도 내야지, 뭐도 해야지, 뭐 사람 관리도 해야지 할 거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런 작은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진짜 고생 많으세요. 사실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자가 노동 착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사장이지. 그래서 혼자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좀 잘 모르셔서 이런 임금체불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큰 사업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큰 사업장으로 가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장 가시는 게 좋은데 한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은 그러니까 직원 수로 그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30인 이상이면 거의 다 적용돼요.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뭐 연차라던가 뭐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 30인 이상 사업장은 거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진짜 많고요.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법의 상당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의 권익을 찾을 때 좀 힘든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회사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뭔가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긴 너무 분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가족 간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 간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무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간에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가족 회사라고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 사촌 이내 이제 혈족과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기업을 이제 가족 뭐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법에서 그런 경우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10명, 20명이라도 진짜 다 사촌 이내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보험도 가입 못해요. 산재만 가입하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첫 번째 외부인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2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근로자는 나 하나니까. 그래서 가족회사인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사실 사촌인의 친인척 넣고 나면 실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조심하라라는 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그 큰 거는 일단 시간의 수당을 못 받는 것과 그 연차 유급 휴가가 없는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도 적용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일에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그런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도 알아요. 정부도 알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너무 열악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거를 다 적용하면 그 사업장님들이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워둡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럴자잖아요. 근데 이제 불쌍한 사람들까지 같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의 근로수당 같은 것도 150%씩 받는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이 제외되고, 또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시면 이제 노동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금 근로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완전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긴 좀 못한데, 원래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게 되면 그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였다라고 하는 이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당한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들고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노동위원회를 못 가면 솔직히 말해서 민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연봉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소송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금액상 솔직히 여기 거의 최저임금이나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경우에 불과할 텐데, 그러면 사실 내가 부당하게 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면에서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이제 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다투는 것도 한 개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0일치의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옛날에 미국 영화를 보면 갑자기 You are fire 이러면서 박스떼기에 자기 막 짐 챙겨서 그날 얘기하고 막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한국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가 당했을 때 어려움을 고려하고자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30일치만큼 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딱 보고 관상을 딱 보고 너 이렇게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적으로 진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뽑을 때 직무를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회사에서 할 일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그런 내용 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완전 최악이지. 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같은 분위기의 따뜻한 분위기가 근로자가 생각하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장님이 생각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우리 회사에서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오해 소지가 좀 적고요.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직무 내용을 보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 경력 있는 신입 이런 거 되게 선호하잖아요. 이 경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면접 볼 때 확인하기도 좀 쉽고요. 그리고 그냥 약간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그냥 막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딱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채용을 하기가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나는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직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라라는 내용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반드시 수습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습 기간을 많이 두셔도 되고 적게 두셔도 되지만 저는 수습 기간을 꼭 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수습 기간이라고 하는 건 노동법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런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다라고 해서 제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줄게. 그 기간 동안에는 약간 노동법을 느슨하게 적용해 줄 테니까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봐 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꼭 수습기간을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 2달이나 3달 정도는 두시고 한번 회사에서 그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채용으로 거치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못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습기간 동안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안 맞는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런 비용,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수습 기간을 명시를 하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놀랄 정도로 아직도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아주 운이 좋은 노무사라서 제가 자문하는 회사들 다 좋은 회사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 이제 주변, 아무래도 노무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자문같이 친구나 이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통해서 노무사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 오는 경우를 보면 생각보다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퇴사도 진짜 많이 하시고. 진짜 회사에서 딱 그냥 대놓고 우리 출산휴가 없어, 우린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회사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암묵적으로 못 쓰는 분위기가 큰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못 쓰는 분위기가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위기는 사실 사장님이 만든다기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직원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시간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할 만큼 일이 많아. 근데 한 명이 빠져?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동료 직원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죠. 안 그러신 동료 근로자분들도 훨씬 더 많지만, 솔직히 그냥 생각해 봤을 때 1년 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몫을 결국 우리 팀원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이 딱 대놓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 회사야 라고 말을 하는 회사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뭔가 업무가 과중한 그런 현재 우리 장시간 근로 문화인 우리나라 그런 직장 문화 자체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총을 좀 주게 만드는 그런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쓰셔야죠.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임신을 하기 전에 이제 난임 휴가라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3일 있습니다. 3일. 3일 중에서 하루는 유급이고, 이틀은 무급인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난임이다 보니까 남과 여,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연간 3일밖에 안 돼서 사실 큰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난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 먼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임신기 단축 근로가 있을 수 있어요.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에, 아무래도 임신 초기는 유사살 확률이 좀 높고요. 임신 후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분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100% 유급을 해서 임금을 깎지 않고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임신 중에 지금 하는 직무가 계속 서 있어야 돼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앉아 있을 수 있는 직무로 바꿔주세요 라는 것처럼 쉬운 직무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또 아니라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제도가 있다는 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 휴가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후다 보니까 출산을 앞두고 앞과 뒤에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에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쓸 수 있는데, 뒤에 날짜가 무조건 이제 45일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좀 부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이제 휴가 제도를 좀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일인데요. 그 쌍둥이처럼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새 쌍둥이다, 그러면 뭐 좀 더 아니고 그냥 똑같이 120일입니다. 네. 그래서 단태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60일은 회사에서 주고 뒤에 30일은 무급인데, 요즘은 사실상 고용보험에서 뒤에 30일까지도 돈을 다 줘요. 그리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는 거의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를 못 쓰는 경우보다는 육아휴직을 못 써서 저는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출산은 한 번 하면 땡이죠. 근데 아이는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년이 사실 있는데, 애가 1살 됐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엄마, 아빠 라는 말 수 있고요. 걸어 다니는 애도 있고 못 걸어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년이 돼도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계속 뭔가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의 1년조차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실무에서.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오히려 그 뒤에 키우는 게 더 힘들어서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휴직이라는 거는 이제 1년 내내 통으로 이제 쉬는 거, 아예 근무를 안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일주에 5시간을 감소를 하거나 일주에 35시간을 근무하거나 아니면 15시간을 근무하거나, 그러니까 일일 최대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근무 시간이 확 줄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확 줄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확 주는 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좀 할만한데 싶긴 하지만, 아까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 근로를 했다 치고 이 돈에 연봉이 포함됐다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면 기본급이 한 201만 원 정도 되고요. 시간의 수당이 한 7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이 한 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감수하게 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시간이니까 8분의 1, 12.5% 감소하거든요. 그럼 월급도 한 그쯤 감소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기본급은 이제 비율적으로 그렇게 줍니다. 근데 연장근로 했다 치고 돈을 주는 건데, 연장근로 안 했잖아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 돈이 싹 다 날아가요. 75만 원이. 그리고 거기서 고용보험에서 너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얼마? 25만 원. 근데 25만 원이 상한이에요, 이게. 근데 최저임금이 201만 원이잖아. 근데 상한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면 월급이 20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12.5% 감소했는데 월급은 27% 감소해요. 너무 불이익이 크죠. 근데 포인트가,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받는 연봉, 고연봉이야. 월급 500만 원짜리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더 심각해져요. 왜냐면 연장수당도 더 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500만 원 받던 사람이 1시간 감소하게 되면 이제 기본급이 360만 원에 연장수당이 130만 원이었는데 이게 싹 사라지고 고용보험 25만 원 조금 받아서 월급이 이제 340만 원이 됩니다. 1시간 줄였는데 31%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육아휴직을 쓰면 더 심각한 문제인 게 포괄임금제로 받던 사람은 월급이 27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이제 수당을 받으면 1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25%만 손해를 받거든요. 근데 500만 원 받던 사람은 또 상한에 걸려서 150만 원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150만 원 받는다 생각하면 큰 돈인데 내가 그 전에 250만 원 받던 사람인지 500만 원 받던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사실 계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까지 준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또 이걸 찾아보면서 논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럼 과연 돈을 많이 주면 애를 낳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좀 생각만 해봐도 지금 제가 뭐 몇 년 전, 한 2, 3년 전 자료긴 하지만 전국 지자체로 평균적으로 버는 직장인의 급여를 봤더니 1등이 세종, 2등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세종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좀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요즘 깨져서 0.94명, 그다음 서울이 0.54명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돈은 연봉은 100만 원인가 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건 비슷해야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는 아닌 거죠. 그리고 논문에서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돈을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돈을 못 버는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서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70%를 비교를 해보시면 왜 안 나는지 직관적으로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거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아빠의 노동 시간이 둘째의 출산 확률과 연관이 있다. 아빠의 노동 시간, 그러니까 아빠의 가사,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와서 뭔가 돌보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아빠가 일을 적게 하면 둘째를 더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일단 시간 자체가 좀 줄어야 아빠도 좀 여유가 있어서 둘째를 생각한대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직종에서 모든 직군에서 전부 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시간 문화가 기본적으로 좀 줄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무급이긴 하지만 육아 휴가 기간이 3년이 됩니다. 최대 3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그 돈 없어도 지금 아이와 지금 제일 예쁜 3년을 같이 보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의 출산율은 일반 근로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0.94명인 이유가 세종시가 0.94명이고 서울시가 0.54명인 이유가 돈은 비슷하게 벌지만 무급 기간이면 사실 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쓰는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근로가 줄게 되면 저는 이제 엄마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둘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빠도 좀 근무 시간이 줄게 되면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둘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둘째를 낳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첫째고 둘째고 할 거 없이 조금 더 근로 시간이 줄고 좀 더 삶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가족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보다 지금 되게 예쁜 아이 그 시즌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가 줄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얼핏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어렸을 때 막 토요일에 은행도 좀 영업했었던 것 같고 토요일에 학교도 막 4교시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즌에서 보면 거기 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제가 됐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때 행복했냐 물어보면 안 행복했어. 그래서 안 낳는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니 나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 항상 엄마랑 나랑 동생만 있었다. 그때는 보통 이제 출산율이 2명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산하 제한을 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없고 엄마랑 나랑 동생만 있는 거죠. 항상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보면 아빠는 없어요. 아빠가 없는 삶이죠. 왜냐면 아빠는 계속 장시간 근로 하니까. 근데 그게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됐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왜냐면 3년이니까.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의 기준이 이제 뭐 여러 법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300인 이상인 사업장 수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0.17%의 사업장만 300인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개 중에 6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엄청나게 그 범위가 큰 작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3년 쓴다라는 말은 왜 퇴사를 안 하지? 라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사업장 개수로만 따져봐도, 물론 이제 0.17%의 회사가 많은 회사, 1000명, 2000명씩, 뭐 10,000명씩 데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니까 근로자 수로 따지면 좀 더 많겠지만, 사업장 수로 봤을 때 0.17%에 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00% 쓴들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범대를 졸업을 해서 제 주변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남성의 육아휴직 2.3%라고 했잖아요. 제 체감에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선생님들은 30%는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 선생님들, 제 이제 같은 학교 동기였었던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학도 있으면서 육아휴직도 쓰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인스타에 진짜. 그러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이렇게 있다 보니 실제로 학교 가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빠도 뭐 아이 어릴 때 같이 육아휴직, 뭐 짧으면 6개월, 그러니까 학교 이제 한 학기당 이렇게 이제 육아휴직을 하니까 짧으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인스타 진짜 부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아이랑 같이 육아휴직하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가 돼야 이 퍼센트가 올라가지, 산업 구조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이 또 있어요. 거의 그 출마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살아서 생각하는 방안은 바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여성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그러니까 회사 말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이제 만들도록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병원. 생각해보시면 옆에 조그맣게 보면 어린이집 있는 거 다들 한번 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좋은 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직장의 근로시간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침 일찍 문을 열죠. 왜냐하면 이제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른 타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어린이집 더 일찍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 문화와 맞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직장 어린이집의 거의 한 80% 이상이 연장형 보육제도를 운영하는데, 연장형 보육제도가 뭐냐면 오후 4시 이후에서 저녁 8시까지인가를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럼 아이들이 하원하나요? 라고 봤더니 1위가 7시에서 7시 30분, 2위가 6시 30분에서 이제 7시, 그다음 6시에서 6시 30분. 그러니까 말인즉슨 엄마 아빠 퇴근할 때 같이 손잡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출근할 때 같이 손잡고 출근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얼핏 앞에 통근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8시간, 9시간 있고 길바닥에 1시간 반 버리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 1시간 반, 일단 출퇴근할 때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밑에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부장님이 어떻게 더 야근을 시키겠어요. 빨리빨리 가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 장시간 근로 문화보다는 이제 연장 근로보다는 빨리빨리 퇴근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뭐 법인 어린이집, 뭐 사당 어린이집 찾아봤는데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5점인가 해서 1위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극소수고 몇 개 없는데 반해 엄청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실제로 퇴근하는 시간이나 출근 시간도 직장의 그 조직 문화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실제 보내는 교육의 이제 수요자죠. 이제 학부모가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 어린이집처럼 좀 직장에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좀 생긴다면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같이 출퇴근할 때 애랑 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게 가정형 어린이집이거든요. 가정형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 무슨 햇살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해서 집처럼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통 가정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집이랑 가까워서 그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맡겨놓고 이제 출근했다가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근 시간만큼 아이의 하원 시간도 자연히 늦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직장 내에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직장에서 같이 출근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이제 퇴근하면서 같이 보내는 것도 더불어 또 아이가 뭐 입학하고 이러면 되게 많이 아파요. 감기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병원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연차를 뭐 반차씩 이렇게 쪼갰으면 병원 못 갈걸요? 다 써서. 근데 직장 내 어린이집이면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소아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1시간, 2시간 단위로 잘라서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훨씬 더 아이를 돌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파트 단지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뭐 직장 어린이집처럼 뭐 약간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노무사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뭐 밀접하게 경제와 연관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식을 넓히고 상식을 넓히는 순에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